자, 이번에는요.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 움직임 좀 보죠. 어제부터 당원 투표가 시작이 됐거든요. 첫날이에요. 근데 상당히 높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시죠. 야당 당원 투표 첫날 투표율이 40%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2차 컷오프 경선이 있었거든요. 당시하고 비교하면 거의 6% 정도 가까이 같은 시간대에 올라간 거예요. 굉장히 높게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 서버 터졌다. 물론 터진 건 아닙니다만 너무 많은 당원들이 동시에 이제 투표를 하려고 몰리니까 이게 이제 원활하지 못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좋은 의미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좋은 의미에서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뭐 이런 설명이에요. 여기도 보면 어제 또 후보들이 4인 4색 총력전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왜 후보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호소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지역들도 거론하기도 했죠.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당심은 윤석열, 무야홍 반전이다. 뭐 서로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서버 터진 투표율 누가 웃을까? 이게 누가 유리하냐? 이렇게 좀 나온 거죠. 43.82% 역대급 투표율이다. 당원 투표율로.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일단 이 인터넷 온라인 투표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상당히 높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ARS 투표까지 더해주면 굉장히 높을 것이다. 지금 전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다음 하나 볼까요? 다음 화면이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뭐 이런 약속을 해요. 그제입니다. 모바일 투표에 당원 모두 참여해달라. 투표율이 70% 넘기면 한 달간 탄수화물을 끊겠다. 본인의 다이어트하고 연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끊기가 어려운데 높은 투표율 기록하시면 본인이 하겠다. 뭐 이런 걸로 약속을 좀 내걸었습니다. 뭐 이런 모습까지 있었어요. 자, 그럼요. 어제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반응들이 있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모바일 투표 시작했는데 서버 터졌다고 합니다. 지난 전당대회 이후로 2배 가까이 늘어난 우리의 당원 기반은 우리의 당세가 확장되었음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의 당내 선거에 대한 일반적인 예측은 모두 동작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당대표의 젊은 리더십은 당의 변화를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륜과 능력을 갖춘 대선 후보가 합쳐지면 정권 탈환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저 홍준표가 이런 조합에 가장 어울리고 꼭 맞는 대선 후보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국민의힘은 30대의 젊은 당 대표를 선출한 당입니다. 이준석 대표와 함께 국민과 당원이 오케이 할 때까지 또 혁신하여 자,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 각각 이준석 대표를 칭송하고 있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장유미 변호사. 네. 당원 투표율 첫날인데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결국에 높은 걸 마지막까지 기록할 걸로 지금 전망이 되는 상황인데 이 높은 투표율 의미 분석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 덕인가요? 아니면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 교체 열망이 좀 높게 나오거든요. 이 때문인가요? 이 어디에 배경이 있을까요? 저는 원인은 뭐 복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흥행 요소를 잘 꾸리는 데 있어서 이준석 대표의 어떤 그 공 같은 것은 무시할 수 분명히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30대 당대표가 뭐 선출됐을 때 상당히 뭐 우려 섞인 모습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실 국민의힘의 외연을 상당히 확장시켰다. 뭐 27만 명의 당원이 새로 가입을 했다라는 부분에 어떤 밑바탕을 깔아준 부분이 분명히 있고 또 윤석열이라는 외부 주자가 오면서 사실 다른 국민의힘의 종전의 어떤 세력이 아니라 외부 세력이 또 결합한 부분이 있고 그런데 27만 명이 늘어나면서 이 국민의힘의 어떤 당원들의 영남색이 좀 낮아지기도 했고 서울 수도권에 당원들이 유입되기도 하면서 2030 세대들이 또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됐는데 또 그 세대는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상당히 강하고 그러니까 여러 복합적으로 흥행 요소를 같이 가져갔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어제 시작됐던 거는 일반 국민선거인단이 아니라 이제 당원 투표이기 때문에 투표입니다. 아무래도 이 당원들 국민의힘의 좀 진정한 지지세를 보여주는 사람들로서는 정권 교체를
굉장히 바라는 측면이 상당히 있죠. 아. 지금 뭐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뭐 40% 안팎을 오가는 굉장히 뭐 고공행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지표로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그에 반해서 또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지표가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굉장히 높이 나오고 나오는 거 있습니다. 뭐 50%가 넘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요. 그렇다면 이 당원들이 과연 어떤 이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당연히 투표로 본인들의 의사를 표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될 수밖에 없고 예. 또 하나는 지금 선거는 뭐 홍준표 후보는 계속 도덕성 그리고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장도 일타 강사를 내세우고 있지만 예. 지금 유권자들이 가치 투표가 아니라 좀 이익 투표 성향을 보이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놈놈놈이라고 해서 비호감도가 높은 후보들이 지금 약진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예. 여러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요. 앞선 한국일보 기사의 제목이 좀 나왔는데 다시 한번 보죠. 여기는 맨 끝에 누가 웃을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은 거 알겠다. 그런데 이 투표율 누구한테 유리한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기사죠.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종혁 전 국장님하고 이종우 평론가 두 분께 똑같은 질문 좀 드릴게요. 먼저 김종혁 전 국장님. 이 높은 투표율 누가 유리한 겁니까? 전망을 좀 해주십시오. 전망을. 그 높은 투표율로 인해서 예. 가장 이득을 본 건 국민의힘이죠. 당 전체고. 당 전체입니다. 아.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분위기로 간다면 예. 누가 후보가 되든 간에 아마 컨벤션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선되고 난 다음에 그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막 올라가는 거죠. 몰린다는 거죠. 그렇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됐지만 그런 그 컨벤션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정체되거나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런 뭐랄까 국민적 관심이랄까 화제랄까 열기랄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마 어떤 사람이 후보가 되든 간에 상당 부분 컨벤션 효과를 누릴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누가 당선되느냐와 상관없이 국민의힘에 유리한 것은 예. 이번에 새로 가입한 게 26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중에 23만 명이 책임 당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돈을 내면서 들어간 당원이 23만 명이라는 거죠. 굉장히 적극적인 당원들이다. 굉장히 적극적인 그 당원들이고 아. 그리고 이 중에서 또 2030 세대가 그 이전에 약 27% 정도였는데 이번에 예. 이제 이게 한 35%까지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그동안에 젊은 세대의 지지를 받지 못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는 그런 당이었어요. 예.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여론조사라는 방법까지 동원한 것은 사실은 민주당처럼 권리당원, 그쪽에서는 권리당원이라고 예. 그러죠. 권리당원과 그다음에 그 선거인단을 뽑아서 하는 게 예. 정상이겠죠. 예. 하지만 만약에 선거인단을 뽑으면 아무도 지원을 안 하면 우리 망신하냐? 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여론조사를 도입한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라면 이렇게 예를 들면 젊은 2030 세대도 참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4일간의 투표 중에서 첫날 이미 44%까지 투표를 예. 하는 정도의 열기라면 앞으로 국민의힘도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면 당원 그리고 국민선거인단 이런 걸 모집해서 예. 선거를 해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기 여론조사가 때문에 꼭 아니래도 다른 선거인단 형태로 결정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가장 큰 그런 그 이득은 국민의힘이 봤다. 그리고 예. 거기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라는 걸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누구에게 지금 직접 물어보신 대로 누구에게 유리할 누가 것이냐. 유리한가? 서로 유리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 하나님만 알겠죠. 누가 알겠습니까만. 하지만 이제 홍준표 대표가 뭐 65%를 넘으면 자기가 압승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일반적인 평가를 보면 아무래도 선두주자가 있고 추격하는 예.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경우에 투표율이 높아지면 추격하는 사람에게 좀 유리한 건 사실이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본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첫날 선거에서 이제 모바일 투표에서 예. 44%까지 간 걸 보면 예. 적극적인 투표층 중에서 이제 모바일에 이제 친숙한 그런 세대니까 아무래도 조금 그러나 그 이전까지 차이가 있었기 당원 예. 당심 사이에서는 이 누가 뭐 여러 여론조사가 얘기하듯이 윤석열 후보가 상당 부분 앞서가는 게 있었기 예. 때문에 이걸 과연 어디까지 줄였을까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렸는데 결국은 김종욱 전 국장님은 두고 봐야 안다라는 결론을 내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굉장히 어렵죠. 어떻게 전망하기는. 아직은 초기 단계니까요. 화면으로 아까 잠시 소개해드렸는데 어제 대선 경선 후보들 각각의 호소하는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앞서서는 윤석열, 홍준표 후보는 발언을 영상으로 소개해드렸죠. 근데 여기 유승민, 원희룡 후보는 소개 안 드렸는데 여기는 글로 돼 있습니다. 이거 좀
소개해드리죠. 유승민 대구의 아들에게 기회를 달라 어제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이재명을 굴복시킬 사람은 나뿐이다. 원희룡 후보는 그냥 이재명 굉장히 자주 얘기하고 있죠 요즘에. 이렇게 어제 호소를 했습니다. 다른 윤석열, 홍준표 후보 역시 소개했고요. 여기 뭐 탄수화물 얘기까지 다 섞여 있습니다 지금요. 이런 상황이었고요. 자 이종훈 평론가.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한 26만여 명 정도의 당원들이 추가로 늘었다. 그중에는 젊은 세대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후보에게 유리다. 이런 분석이 하나 있는가 하면 무슨 소리? 그 당원 중 그리고 기존에 있는 당원들 한 57만 명, 58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은 연세가 여전히 많으신 분들이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누가 유리하다. 아주 다르게 나옵니다. 자, 어제 기록한 높은 투표율 누구에게 유리한 겁니까? 저는 이번에 예. 결국 조직이냐 바람이냐 하는 건데요. 지금 바람이 좀 부는 것 같아요. 바람이 분다. 예, 그러니까 바람이 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조금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앞서서 이준석 대표가 영상으로 확인해 봤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잠깐 한 것 같아요. 아까도. 예, 보지 못했던 현상을 볼 수도 있다라는 취지가 들렸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 예. 당선 이후에 입당한 사람들은 그래도 MZ 세대거나 아니면 이제 좀 연령대가 있는 분들 중에도 좀 개혁 보수적인 분들이 많이 저는 입당했을 거다라고 일단 추정을 하고요. 예. 이제 그분들하고 지금 이제 원래 있던 당원, 그러니까 친박계 성향이 굉장히 강한 그런 이제 당심이 반반 지금 이제 존재하는 거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좀 섞여 있기 때문에 판단 내리기가 상당히 좀 용이하지는 않은데 예. 바람이 분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일단 지난번 대표 경선 당시하고 비슷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나경원 이준석 때 대결에서 이준석 대표가 바람을 일으켜서 결국 당선됐는데 예. 그런 기조로 지금 흘러가는 게 아닌가. 그럼 지금 바람의 강도가 그때하고 비슷하다고 보세요? 그때보다 오히려 더 강한 것 같은데요. 아. 그렇다라고 전제한다면 예. 의외로 유승민 원희룡 후보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동안은 예. 지지율상으로 조금 뒤에 처진다고 평가받았는데 그렇죠. 그렇게 돼 있음에도 모른다. 불구하고 어찌됐건 이제 개혁 보수 두 사람 다 그리고 이제 본선에서 외연 확장이 가능한 그런 이제 후보군에 속하고 예. 그다음에 제가 보기엔 TV 토론도 영향을 많이 미쳤을 거다라고 봐요. MZ 세대나 새로 편입된 당원들에게는. 예. 근데 뭐 아시다시피 TV 토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서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게 확인이 됐고 홍준표 후보는 개개 공약 자체가 너무 극우 성향적인 공약들 이어서 문제가 있을 뿐만 예. 아니라 한꺼풀 이렇게 더 캐고 들어가면 현안을 또 잘 몰라요. 이분이 설명을 잘 원희룡 못하시더라고요. 후보가 좀 집중적으로 그걸 파고 들었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드러났기 때문에 예. 정상적으로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러니까 유승민 원희룡 후보가 당연히 뒷심을 발휘할 상당히 좀 활약을 수밖에 하는 없다. 걸로 보일 수 있다. 네, 저는 뭐 이성이 작동한다면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석이라면 굉장히 결과가 나왔을 때 굉장히 치열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모릅니다. 일단 서버 터졌다. 오늘 제목들 다 이렇게 뽑고 있어요. 실제로 터진 건 아니에요. 그만큼 몰렸다는 뜻이죠, 지금. 자, 이런 가운데요. 지금까지 지지율상으로 아주 오랫동안 앞서왔던 윤석열 후보 얘기로 좀 좁혀보겠습니다. 다음 기사가 좀 하나 있습니다. 이른바 호남행, 광주행, 간다 얘기가 나왔는데요. 결국은 11월 초 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좀 미뤄졌어요. 보겠습니다. 윤석열 광주 방문 본 경선 이후로 미뤘다. 경선이 끝난 이후에.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전두환 옹호 발언 이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논란이 됐는데 사과로 간다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갔다가 다시 설화에 휩싸이면 이거 더 큰일이다. 이런 거 생각한 거 아니냐는 거죠. 일단 갔다가 무슨 또 불상사가 또 생기는 거 아니냐. 설화도 있을 것 같고요. 혹시 거기서 어떤 이런 불미스러운 일. 과거에 좀 많이 봤잖아요. 뭐가 이렇게 날라오고 막 이러는 거. 그런 게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사 하나 더 보죠. 그리고 이런 분석도 있어요.
당원 투표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역풍불락. 윤석열 광주행 경선 이후로 격식을 갖춰서 경선 이후로다. 그러니까 지금 당원 투표들 아무래도 국민의힘은 수도권에도 많지만 영남권 비중이 좀 크니까 그분들을 의식해서 호남 가는 걸 조금 미룬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럼 앞선 기사와 이걸 한번 두 가지 이유가 좀 설명이 되네요, 이게. 김영주 전 의원님. 네. 어떤 이유로 연기를 했을까요? 우선 지금 현재 그 서부가 터질 정도의 예. 격돌이 예상되는 것은 유불리를 떠나서 윤석열 후보 캠프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그게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긴장 그러면? 상태가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이 많이 투표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게 다 불리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 실제로 전체적인 국민의힘 당원의 구성에 있어서 소수인 호남 당원들을 위해서 거기에 할애할 시간인가라고 하는 문제 의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거길 갈 때가 아니다. 예, 더 바쁜 게 있다. 예, 왜냐하면 산토끼 잡으려다가 집토끼를 잃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역풍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소개했던 기사 쪽에 좀 무게를 두신 거네요, 예.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가더라도 지금 현재 너무 가는 데 대해서 광주 연습시장도 반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좋은 그림을 나올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 어쨌든 전두환에 대한 망언을 했다는 그 사실만 각인될 뿐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것은 특히 젊은 세대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제 그런 측면이 크게 작용하는 것이고 차라리 후보가 되고 난 다음에 김종인 위원장과 대동하여 같이 가는 것이 좋겠다. 최근에 이제 호남 일부 전 의원들이 이제 같이 조인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현재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어쨌든 내부적으로 지금 광주에 가는 것은 한가해 보일 수 있다. 이런 것이 작동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본경선 이후로 미뤘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이 최종 경선에서 된다라는 전제를 깐 건지 만약에 안 될 경우는 갈 필요가 없어지는 건가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똑같은 거죠. 어쨌든 자신감도 있는 부분이고 후보가 안 됐을 때 간다는 건 그런 개인적으로 가면 되는 것인데 본 경선을 강조한다는 것은 내가 되면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오실 것이고 그러면 좀 더 모양을 갖춰서 같이 갈 수도 있고. 또 이번에 호남 쪽에서 다시 그 참여한 의원들하고 같이 갔을 때 조금 더 안정적으로 호남의 국민의힘 당원들하고 편안한 관계 속에서 재설정할 수 있고 그러면 5.18 유족회도 예. 어쨌든 국민의힘 제1야당의 대선 후보의 자격으로 만나자고 할 때는 거부하기 힘들다. 지금 현재는 누가 후보가 안 된 상태에서 가봤자 예.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서 혹은 만에 하나 또 예. 대란을 했을 때 의도한 거 아니냐라는 예. 또 별로 이렇게 저렇게 봐도 좋은 점수를 얻을 게 별로 없다. 그런 것 같습니다. 서울신문 기사 다시 한번 보죠. 지금 김영주 전 의원님 말씀 드리니까 이 격식을 갖춘다는 게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군요. 이거 처음에 봤을 때는 무슨 뜻일까? 격식을 갖춘다는 게. 그런데 이게 향후에 두루두루 혼자 가는 게 아닐 수도 있고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기사 하나 더 있어요. 이번엔 윤석열 후보의 부인 얘기가 나옵니다. 뭔가 하나 지금 결정이 이루어졌죠? 김건희 씨 논문 그리고 주식 투자, 주식 뭐 이게 주가 조작 관련 사건이었잖아요. 이 관련된 의혹. 교육부가 국민대 특정 감사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식 관련해서는 이게 국민 대학 측이 이사회 안 고치고 주식을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24만 주 취득했다. 이 부분에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박사 논문 관련해서 얘기가 많았잖아요. 이것도 전반적으로 조사한다. 이달 중 시작한다. 근데 내년 초에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정은 또 이렇게 잡혀 있어요. 장우희 변호사, 네.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사안이네요, 지금. 예, 사실 국정감사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기 때문에 교육부가 그렇다면 특별감사로 어떤 그 정황을 좀 파헤쳐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국정감사장에서 지적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크게 세 축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국민대학교의 박사학위 논문 지금 영상에도 나오고 있지만 뭐 콘텐츠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 불만족 그리고 뭐 운수를 뭐 아바타를 이용한 그런 무슨 뭐 논문을 아바타, 썼습니다. 운수 뭐 이런 제목이 들어가는 논문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박사학위 뭐 주제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서 사실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해서
일반 학술 서적을 인용한 게 아니라 그냥 블로그 글 그리고 인터넷상에 떠도는 그런 기사들을 인용 없이 그대로 사실상 뭐 표절 비슷하게 옮겨 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됐던 부분이고 이게 서울의 유수대학의 박사학위 논문으로서의 어떤 그런 수준을 갖췄는지에 대해서는 실제로 국민대 졸업생들이 졸업장을 반납할 정도로 본인들이 굉장히 좀 불쾌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또 표명한 바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국민대 측에서 5년 시효가 지났다라는 이유로 더 이상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게 정치권에서도 문제가 됐던 그런 부분이 있고 물론 뭐 학술 트랙을 밟지 않는 그냥 일반인의 박사학위 논문이라서 아주 높은 수준의 그런 수준까지 다다르지 않아야 된다는 일견의 어떤 의견도 있지만 그건 좀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들여다볼 부분은 그렇습니다. 국민대가 도이치모터스의 주식 24만 주를 취득을 하는데 사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이런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사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 소환이 임박했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 또 관련자들이 계속 구속 기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대가 이 취득하는 과정 중에 김건희라는 어떤 그런 변수를 빼고 이 취득 과정이 경위가 설명이 되는 부분이 혹시라도 무슨 관련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그렇습니다. 걸 지금 의심받는 건가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에 특별감사 부분에 포함된 부분이 있고 꼭 국민대가 아니어도 지금 본인이 임용 과정 중에 있어서 허위 어떤 이력을 기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초등학교에 어떤 교사나 방과 후 활동 교사로 활동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력서를 기재를 해서 제출했던 부분. 어제 윤석열 후보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본인이 조국 수사를 한 부분과 관련해서 20대의 어떤 뭐 소외감 이런 상실감을 좀 만회해줬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동일한 잣대가 적용이 된다면 본인은 본인을 향한 어떤 의혹 제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탄압이다. 나 하나만 잡으면 정권 교체가 미뤄질 수 있다라는 오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정치적인 맥락을 제거하고 분명히 의혹이 제기되는 객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로서 그리고 후보의 부인으로서 해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인 관련된 사안 그리고 앞서서는 이른바 이제 전두환 발언 그리고 광주 방문권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에게는 리스크 요인들일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오늘 좀 다뤄지고 있습니다.